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신장내과 유미연입니다. 오늘 한양대 구리병원 전문의 함께하는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과 같이 하게 될 주제는요, 당뇨병, 콩팥병이라는 주제입니다. 당뇨병도 알겠고 콩팥병도 알겠는데 이제 두 가지를 합쳐 놓으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것을 이렇게 당뇨병, 콩팥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당뇨병, 콩팥병이란 우선은 당뇨병 자체가 혈액 속 당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상태로,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다양한 합병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병을 앓고 계실 때 이러한 합병증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몸의 필수적인 장기인 콩팥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당뇨병, 콩팥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면은 투석을 해서 굉장히 무섭다. 내가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신장내과를 처음 오셨을 때 저희가 두 가지 검사를 합니다. 일반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피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통한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 신장내과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신장에서 나오는 소변을 통해서 알부민요라고 해서 단백질, 단백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이렇게 알부민요가 나오거나, 또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이 감소되는 경우를 모두 다 그렇다면 당뇨병, 콩팥병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콩팥병 질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콩팥병의 질환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정말 전형적인 당뇨병, 콩팥병에 대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증상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긴 경우, 5년, 10년 정도 된 당뇨병 유병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콩팥만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그 콩팥이 망가지게 된다면 대부분은 이러한 혈관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미세혈관 합병증인 망막병증과 같이 안과적인 합병증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막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뇨병, 콩팥병이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혈뇨나 요 침전물과 같은 경우는 당뇨병, 콩팥병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라기보다는 다른 콩팥병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병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내가 사구체여과율이 굉장히 높게 90% 정도 잘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뚝 하고 한 달 만에 20이 됐다라고 하면 요거를 단순 당뇨병, 콩팥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르게 급성 심부정, 급성 콩팥병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닐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가요를 보면, 이제 첫 번째 그럼 지하철에 앉아 있는 이제 승객분들이죠. 총 7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저 의자에 한 분은 당뇨병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30세 이상 성인 중에 6명 중에 한 분은 당뇨병, 콩팥병을 앓고 있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65세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 이제 요즘에 파크 골프가 유행한다고 그래서 사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10명 중에 저렇게 보이는 동그라미 3개, 3분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앞에, 옆에, 뒤를 이렇게 보면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인데에서 콩팥병이 발생한 환자는 얼마 정도일까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당뇨병 환자 3명 중에서 1명은
당뇨병 콩팥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생한 환자 중에서 1000명 중 3명, 그러니까 총 당뇨병 환자의 1000명 중 1명은 투석을 하게 됩니다. 하고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 그리고 당뇨병 유병률도 높아짐에 따라서 당뇨병 콩팥병의 유병률도 연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뇨병, 콩팥병을 갖는 것이 왜 위험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콩팥병을 보면 우리가 당뇨병, 콩팥병으로의 위험비, 그러니까 투석을 하게 되는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할 확률이 당뇨병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비교했을 때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병이 있다 하면 내가 없는 환자보다 투석할 가능성이 5배가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그 질환들, 다른 합병증 등을 보게 되면 심장 문제,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거, 심부전과 같은 경우는 물론 높긴 하죠. 근데 2배 정도에 비한다고 보시면 굉장히 말기콩팥병, 그 투석을 할 만큼 진행할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따라서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겠구나. 생기더라도 진행하지 않게끔 내가 다루어야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렇다 보니 오른쪽 그래프는요, 2021년도에 저희가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그 중에 당뇨병, 콩팥병 때문에 투석을 진행하게 된 환자들의 비율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절반가량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투석을 하게 됐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장학회에서도 이렇게 당뇨병, 콩팥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좀 더 조절을 하여서 말기 투석으로의 말기 콩팥병으로의 진행을 좀 더 더디게 늦춰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뇨병, 콩팥병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콩팥이 이렇게 왼쪽 튼튼한 콩팥에서 오른쪽에 이제 수축된 만성으로 진행된 콩팥으로 진행되기까지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처럼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하고 폐가 안 좋으면 기침을 하던가 숨이 찬다던가 간이 안 좋아서 황달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노랗게 변한다던가 이러한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말기까지 진행될 때까지 빈혈도 생길 수 있고 전해질 불균형이나 산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증상은 정말 심한 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해서 내가 따로 병원에 가거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콩팥이 나빠졌어요 라고 인지를 하고 관리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5년째부터 벌써 이제 콩팥병, 이거는 당뇨 제2형 당뇨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당뇨를 앓고 한 5년째 정도부터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서 알부민요라고 그래서 단백뇨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소변에 이제 그렇게 거품이 나고 단백뇨가 나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피검사를 통해서 보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신기능 자체는 과여과를 통해서 처음에 좀 좋게 보여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적인 피검사만 하더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신장이 나빠지는 거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감에 따라서 버티다 못해서 이제 여과됐던 것들이 이제 만성으로 진행되고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고 하면서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장 기능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내가 조절해 주는 거에 따른 예후의 변화 그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병, 콩팥병이 두려운 이유 중에 이런 진행 속도의 변화에 따른 빠르기에 따른 것들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부분들이에요. 하고 당뇨를 갖고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혈압이 있습니다. 그렇죠? 혈압약 드시고 계실 거고. 그래서 혈압이나 혈당 관리는 당연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뇌가 급성 콩팥병 또는 이제 신장 손상이 될 수 있는 약물이나 보조식품들을 드시는 것, 섭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 교정이고요.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저기 이 파트도 하나하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나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서 혈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30에 80 정도를 일반 고혈압 환자의 타겟 혈압으로 잡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추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 그래갖고 보통 저희 환자분들께는 높은 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린데 이러한 높은 혈압을 진료실 혈압 측정 기준으로 12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에 만약에 알부민뇨라고 해서 신장 손상 마커가 조금씩 보인다라고 하는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서는 레닌 안지오텐신 억제제라고 하는 약제를 가장 먼저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약제를 단백뇨가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혈압은 없는데 단백뇨가 보이는 경우에도 이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제에 대한 약전 설명에 혈압약이다라고만 적혀 있다 보니까 혈압이 없는데 왜 약을 주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신장 보호에 효과가 있는 약제, 단백뇨 조절 목적으로도 이러한 약제가 투약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혈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병 조절하시는 분은 이제 좀 6.5, 7 미만으로까지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혈당 조절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서는 이러한 사고체 여과의 변화율도 왔다 갔다 많이 크고요. 그리고 투닥전인 경우에는 이제 약제의 이게 클라런스라고 해서 빠지는 정도하고 제거되는 제거율 자체도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갑작스럽게 신기능 악화로 인한 그리고 약제의 그 제거율이 낮아짐에 따른 저혈당 이벤트도 자주 발생을 하게 되어서 투석전 환자한테 이러한 저혈당 이벤트들이 오히려 이제 조금 혈당을 높게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겟을 너무 스트릭하게 7 미만으로 딱 잡는 게 아니라 개개인별로 혈당 목표를 개별화해서 6.5에서 8 정도까지 당화혈색소 목표를 개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당화혈색소 측정은 연 2회 정도 측정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빈혈이나 알부민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서는 그런 수치들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판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약제를 사용함에 따라서 추정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제도 있고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추정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함으로써 중단해야 될, 지금 여태까지는 잘 썼지만 이제 못 쓰는 약제가 생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감소시켜야 된다든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굉장히 신약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 일례로 SGLT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제가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환자분들께도 많이 처방이 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제를 투약하기 전에 이렇게 대쉬 점선 모양으로 추정 사구체 여과율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단백뇨도 점선 모양으로 높게 유지됐던 것들이 약제를 사용함에 따라서 단백뇨도 감소하게 되고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속도도 물론 반등해서 올라올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확 진행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보존적으로 잘 신기능을 유지할 수 있더라라는 약제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물 및 보조식품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든 아니면 당뇨약이든 혈압약이든 어떤 약이든지 간에 신장 기능에 따라서 신장 기능 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약물 농도를 조절을 해야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뭐 먹는 텀을 바꿔줘야 되는 약제도 있고 아니면 어느 시기부터는 그 약을 중단해야 되는 약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구체 여과율, 추정 사구체 여과율 수치는 꼭 아시고 어디 병원에 가시든 어느 약국에 가시든 처방을 받으실 때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약제를 조절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사실 이제 조영제예요. 그 이제 CT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너무 자주 찍는다던가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탈수되어 있거나 신기능의 감소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영제 약을 쓰는 CT를 진행하지는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내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신장 기능보다 아무래도 그러한 검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용량, 필요한 횟수만큼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약제들은 여러 가지 약제들 그리고 보조 식품들 같은 것들 이제 달인 거, 우린 거, 내린 거 같은 거를 제가 가급적 신장 나쁘신 분들은 피하라고 하는데 그런 약제들은 뒤에 성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은 성분들이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용량이 들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장이 안 좋고 당뇨병, 콩팥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약제를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적정 용량이 있습니다. 그 과량服용하게 될 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는 비타민 하나 비타민 종합 비타민 하나에 뭐 비타민 D 하나 먹고 비타민 C만 먹어요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성분을 뒤집어 보면 C에 D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세 개를 다 조합해서 드신다고 했을 때에는 과량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성분을 확인하고 드시던가 아니면 내가 신장내과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고요. 이거는 비단 당뇨병, 콩팥병만의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니라 콩팥병 질환이 있는 분, 뭐 혈압이 있으신 분, 당뇨병이 갖고 계신 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과 절주는 꼭 해주셔야 되고 체중 관리, 그리고 BMI, 그리고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23 미만 정도로 허리둘레 30인치 미만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매일 운동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고 오거든요. 라고 이제 말씀하신데요. 산책은 산책이에요. 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 5일 이상 30분 이상 적어도 땀이 날 정도, 옆 사람과 대화할 때 약간 헉헉거릴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유산소 운동까지는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근육 운동이나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 소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스트레칭 근육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이입니다. 전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참 많이 물어보시고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환자분들이 유튜브나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러고 나서 식이 제한도 해갖고 오시고 하세요. 근데 대전제는 저염식이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성 콩팥병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이제 저염식이라는 것은 동일하고 하루에 소금 5g 이내 드시고 그게 어렵다, 헷갈린다라고 하면 국물 없는 식단 하시는 걸 먼저 시작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개인별로 달라요. 아까 이제 뭐 밑에 보시면 포타슘, 그래갖고 칼륨 제한 시기, 뭐 인 제한 시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타슘, 칼륨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식단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해질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이런 칼륨의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제한을 두는데 그 수치가 물론 뭐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갈수록 더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5단계가 되도록 괜찮은 분도 있고 3단계가 되도록 바로 이제 칼륨 조절, 포타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하고 병원에 가셔서 내가 검사를 해서 잘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고 이제 꼭 주치 선생하고 상의하시고 이러한 전해질과 연관된 약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제의 조절이 필요한지 아닌지 단순히 시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상의하시면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조절도 많은 분들이 콩팥이 나쁘면 단백질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이제 투석 전 환자, 투석 후 투석하시는 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물론 많이 먹는 건 안 되죠. 뭐 한 번에 드시는데 뭐 200g씩 300g씩 뭐 2-3 인분 고기 이렇게 드시는 건 물론 안 좋지만 안 드시는 것도 거기 단백질 그런 것들이 소실이 됨으로써 예후엔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를 해 주는 게 중요하고 고기만 단백질은 아닙니다. 콩 같은 거, 두유 같은 거 이런 것도 달걀 같은 걸로도 충분히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고 추석 전 같은 경우는 0.8 g per kg per day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40, 그러니까 약 50, 60kg 기준으로 한 4, 50 정도는 그램 정도는 드셔주는 게 좋고 오히려 이제 투석 환자로 진행되면은 더 섭취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50에서 72g까지 하루에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기도 결국에 내 콩팥에 맞추어서 내가 콩팥에 나타나는 합병증에 맞춰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당뇨병 콩팥병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